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6.5% 아래로 하락하거나 향후 1년에서 2년 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2.5%를 넘어서지 않는 한 현재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라는 기존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의 경제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7.2%에서 7.3%로 낮췄고 내년 실업률 전망치도 6.5%에서 6.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연준 전망대로 간다면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뒤 내년 중반쯤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경제 회복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다만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결정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산 매입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실업률은 7% 근처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버냉키 의장이 조만간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뒤 내년 중반에 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며 지수를 하락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1.35%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1.12%, 1.39%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드디어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국채와 그리고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기존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은 경제 개선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다가 내년 중반 정도에는 중단하지 않을까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는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는 약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발표 이후에 낙폭이 크게 늘어나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1880선으로 다시 내려왔던 국내 증시가 앞으로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인지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도 특집으로 마련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FOMC 결과, 버냉키의 발언, 자세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LG경제연구소의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번 FOMC 그 회의 결과는 일단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성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딸리는 연준의 경제 진단과 전망, 그리고 버냉키 의장 기자회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담은 성명서와 경제 진단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더리트하다, 그러니까 완만하지만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회복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들도 조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축소를 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목을 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는 조금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조금 올리는 3%에서 3.5%로 약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6.5%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현재 초저금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약속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명 발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구 전략 밑그림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부터 자산 매입의 어떤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중반쯤에 부양책을 좀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적 완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FOMC 결과가 발표됐고 버냉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듣고 싶은데요. 네, 간밤의 금융시장 동향이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우존스가 1.35%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국채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의 미 국채 수익률이 2.16%에서 2.35%로 거의 0.2%포인트 가까이 뛰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늘어나고 안전 자산을 회피한다라는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단 투자가 많이 몰렸던 자산을 모두 팔고 청산하는 그런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달러화는 1% 내외의 강세를 나타냈고 금값도 잠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점에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간밤에 MSCI 한국 지수가 2% 넘게 빠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에 상당히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이러한 그 충격이 신흥국에서의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더욱 좀 본격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상승의 압박이 또 커지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 최근에 일본 국채금리 상승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지수가 이제 1880선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출 이어질 것이다 전망하셨다면 앞으로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구체적인 지수대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당분간 아직도 출구 전략의 진입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촉각을 세우게 될 것인데요. 미국 현지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9월경부터 약간 현재 월 850억 달러 정도 매입하는 것을 규모를 한 100 내지 150억 달러 정도 축소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사실은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든지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이 완화되는 흐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특히 그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자산으로 지난 5년간 누적되었던 어떤 과매수, 수요 과잉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다시 이것이 실물 경제라든지 또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어떤 약세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특히 좀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태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또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도 사실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어떤 하락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올해 초부터 좀 지지부진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 떨어질 그 여지는 다른 신흥국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을 빚었던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좀 작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1800선의 하향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미국과 함께, 미국을 믿고 돈을 함께 풀었었던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그 이후 일본의 경제 흐름 그리고 엔화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엔화 약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월부터
상당 부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한 어떤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증가 속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까지 발표해 놓은 것을 착수해 나가는 과정,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아베노믹스의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바로 돌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한번 일본 국채, 일본이라는 나라가 해외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했던 금리 상승 압력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지속 기간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제약을 받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저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까지는 아베노믹스가 이끄는 강한 엔저 현상이 빚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달러 흐름이 주도하는 비교적 완만한 엔저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소의 배민금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진단해보는 순서죠.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넘어가는데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이 FOMC가 시장의 네.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을 할애를 해서 다뤄드렸는데요. 내용대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검토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중앙은행장의 발언을 좀 검토를 해드리면서 버냉키 의장의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글로벌 증시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뉴욕 지수는 이 출구 전략의 구체적 언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틀어지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크게 오르는 등 국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더 투자자들이 좀 진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FRB가 그 발언을 그 성명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 자산 매입 규모 850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사적인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조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그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산 매입 중단 시기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내년 중반쯤에 중단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읽히게 되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현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리스크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가 개선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면 올해 내에는 이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제를 달았죠. 네. 이 전제를 잘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 출구 전략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제를 달았습니다. 연준이 예상되는 전망대로 가게 된다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는 부분에서 보면 상충되는 부분에 두 가지 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2014년 중반쯤에 양적 완화 규모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은 2014년 1월 말에 버냉키 의장이 퇴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장의 언급으로 이를 덮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그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장이 나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나쁜 그런 출구 전략의 제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출구 전략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일단 그 전 일장에서는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버냉키 의장이 발언했던 맥락을 살펴보면 예. 시장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사인은 주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말과 5월 1일 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경기의 진행 속도와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라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샌프란시스코 여는 열설에서 자산 시장의 버블이 다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5월 22일 날 상하 양원 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자산 버블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몇 개월간의 경기 지표를 보고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의중을 다시 한번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동안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네.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의 검토를 시점까지 얼추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발언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의 저금리 기조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 특징적으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먼 이야기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했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식견보다도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의 초저금리 가이던스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7.6%인데요. 6.5 이하로 들어가거나 인플레가 2.5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실업률 수치를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추세대로 2015년까지는 현재 금리 추세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 규모의 축소 이런 부분은 연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도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뉴욕 증시가 1%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충격은 있을 겁니다. 이건 네. 뭐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제 적응하기 시작이 되면 뉴욕 증시는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가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의중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 그 구도대로 가게 된다면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니케이 지수의 충격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이런 부분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크게 유출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그 자금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잦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장과 친화적인 소통을 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 버냉키 의장의 교체 결심에 대해서 굳히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후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는 버냉키 의장이 향후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개인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렇죠. 그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예. 퇴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읽힐 수가 있겠고요. 앞서 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추구 전략의 자산 매입 규모가 중단되는 것은 2014년 중반 정도로 예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차기 수장이 이를 그 덮을 수 있는 새로운 발언으로 묻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금년 내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일부 축소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지만 버냉키 임기 내에 자산 매입 규모 현재의 850억 달러의 축소 기조는 없을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발표를 보면 레임덕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잘 다독거렸고 그 다음에 버냉키 의장의 의중을 시장에 전달하는 부분에 아주 그 통괄한 지점의 발언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FOMC 회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기존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대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조만간 양적 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FOMC 결과 버냉키 의장의 발언까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증시 전략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양적 완화 기조는 일단은 유지하겠지만 하반기에 조금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줄여나가다가 내년 중반 정도에는 중단하지 않을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예상보다는 약간 톤이 강했다. 그리고 예.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안 좋게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이 반응했다는 점, 그 점을 본다면은 시장 자체도 그러한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QE 종료가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조정 양상이 종종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원어 그대로 본다면 이 풀링백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이 풀링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신저로 지금 전 세계로 이 블룸버그 통해서 타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번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 후퇴라는 개념도 있지만 취소라는 개념도 있었더라고요. 그렇다 본다면은 이 QE 자체가 연내에 중단이 될 수 있다. 이 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CNN에서 이 기존 설문을 조사를 했을 때 9월에 QE 축소하는 비율이 한 33%, 그리고 12월에 66%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멘트 나온 것 자체가 이런 설문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유동성 축소의 국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났었던 영향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준 금리 인상을 2015년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이 연준에서 나온 그 전망치를 놓고 본다면은 2014년 6월에 이 GDP 성장률 자체가 3.5%까지도 가능하고 또 실업률이 6.8%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꼭 2015년이 아니라 금리 인상 자체도 2014년 중반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불안 요인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결국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미국의 좋은 지표가 나올 경우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이번에 소식이 나오면서 이 채권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만기, 미국 국채 만기가 2.33%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2.28%까지 올랐었죠. 6월 11일에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놓고 보면 이제 뭐 금리로 따져보면 6.5%가 올랐다. 어제 대비 6.5%가 올랐다. 하지만 이제 금리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으로 따지고 보면 1.25%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큼이나 주식시장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07년 6월 15일에 이게 5.2%를 기록하고요. 2012년 7월 27일에 1.38% 저점을 기록했는데 지금 24% 피보나치 비율로 따져보면 24% 되돌림 수준을 따져봤을 때 2.3%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곳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따져본다면은 2.87%까지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미국 채권 금리를 놓고 봤을 때 2.2%에서 2.4% 정도 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인내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2.3%를 넘어서 만약에 2.8%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거를 놓고 보면은 이게 2.4%를 터치하고 바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과연 오늘 2.33%까지 올라온 10년물 국채가 미국채가 2.4% 찍으면서 다시 반락할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국채가 좀 수익률이 꺾이면서 가격이 내려온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또 반대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조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결국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도 주식 시장 쪽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꺾인다 하더라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영향이 갈 수가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테고요. 또 이 엔달러 시세가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1.6%나 오르면서 96.5를 터치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96.6에서 96.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엔달러 자체는 우리 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이 엔달러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엔달러뿐만이 아니라 과연 원달러 자체는 또 얼마나 반응을 보일지 이 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 엔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엔의 약세를 영향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원달러 자체에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쪽에서는 원달러 시세하고 엔달러 시세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현민 이사님과 김영진 대표님의 의견이 조금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적 완화 규모를 하반기에 줄이겠다라는 표현이 풀링백이라는 표현이 취소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양적 완화 중단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달러, 원달러의 이 변동 속도, 스프레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몸살을 그동안 많이 앓았었죠. 양적 완화 불확실성 때문에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매물을 집중하면서 우려도 또한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한번 네.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도 클라이맥스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도 물량, 수량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또 가격대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대차 잔고를 놓고 봐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6월 5일 이후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외국인 매도 수량이 158만 주,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수량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에 6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IT 전체적인 매도라기보다도 스마트폰 쪽으로 매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된 시점부터는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IT 업종 전체적인 문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격 수준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매도 클라이맥스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를 따져본다면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5월 8일부터 따져보면은 2천만 주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도 또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핸드폰 쪽에 스마트폰 쪽의 우려감이 너무 확대 해석되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대차 잔고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 수준까지 좀 급증한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차 잔고를 통해서 공매도 쪽으로 나오는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작년에 최고치 450만 주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대차 잔고를 통한 매도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매도 클라이맥스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가격대가 작년 5월 초에 이제 140만 원을 기록한 다음에 하반기 내내 조정을 보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박스권의 상단 정도에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130만 원대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 작년 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한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시점에서는 하락의 탄력성, 결국 하락 각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에서 놓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 쪽이 IT 전체적으로도 업황이 좋지만 이 반도체 쪽이 상당히 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이 반도체 출하도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되는 아주 호황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도 어느 정도 실적 호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스마트폰은 정점을 지났다는 점, 이 점을 보셔야 됩니다. 이 하이엔드급은 거의 이제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고 미드나 로우엔드 쪽으로 삼성전자가 승부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만큼은 이제는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신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 탄력은 삼성전자가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외국인 매도세도 또 급격하게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적 시즌에 프리어닝 시즌으로 진입했고 이제 7월 들어가면은 바로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가격 시세는 어느 정도 하락 각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본격적인 게임은 7월 초에 어닝 시즌이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 주도주가 특별하게 나서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지수보다 더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기 더 어려운 장이 쭉 이어졌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업종에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PBR이 1배, 뭐 네. 이렇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PBR 1배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PBR을 따져보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1.13배입니다. 근데 2003년에 이 IT 버블이 꺼진 이후에는 1.02배까지 내려갔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0.94배까지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1.13하고 1.02하고 0.11 차이인데 이게 뭐가 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0.1이 의미하는 것은 주가로 따져보면 10%이기 때문에 종합지수 10%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업종별로 따져본다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1.8에 이르고 뭐 건설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1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싸다 논리로 접근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전기전자를 버리고 뭐 건설이나 금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역설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평가된 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ROE 개념이죠. 네. PBR 자체로만 놓고 봐서 싼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과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이것인데 ROE 자체가 높으면서 PBR이 낮은 업종을 골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IT 업종 자체가 PBR은 좀 높지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ROE가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PBR 논리보다는 ROE를 더불어서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결국 자기 자본 효율성이 가만히 돼야지 이 PBR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PBR이 높은 음식료나 전기전자 이쪽이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음 주부터 뭐 반등이 나온다 뭐 이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네. 현금 비중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어느 정도 주식은 투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가 도래함에 따라서 또 PBR 논리로 ROE 논리로 접근했을 때 IT 업종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그동안 많이 내려온 IT 업종 쪽으로 또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필수 소비재 쪽의 음식료 자체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험주 역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만으로 섣부르게 접근하기는 아직은 위험하다. 저평가에는 이유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선택을 집중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IT 음식료 필수 소비재 또 금리 관련해서 보험이었는데요. 하지만 불안해서 급할수록 조금 돌아가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4.1 부동산 대책 이후 겨우 살아나던 주택 거래가 다시 뚝 끊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배적인데요.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예 취득세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득세를 아예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주택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늦어도 7, 8월 중에는 관계부처와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이를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취득세를 아예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두었는데요.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자주 하면 고객들이 평상시에는 뜸하다가 세일 기간만 기다렸다가 쇼핑을 하면서 세일 효과가 감소되는데요. 취득세 감면도 자꾸 해주다 보면 감면 시에는 반짝 거래가 되다가 감면이 종료되면 다시 거래가 끊기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반복되는 게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서 장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이 현재 2에서 4%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서 장관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는 재산세 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도 세수 확보를 이유로 취득세 인하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7, 8월 중에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의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간담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재 공공기관 부채를 다 합친 것이 정부 부채보다 더 커서 국민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가장 큰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입니다. 원래 우량한 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는 지난 MB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떠맡느라 약 부채가 7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물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누누이 정부에서 4대강 공사로 인한 물값 인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신규 인력 채용에도 예년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대기업 올해 고용 기상도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어려운 대기업 취직이 올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덜 뽑겠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64개사로 40%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뽑겠다는 기업은 74개사 46%였고요. 또 반면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4%, 22개사에 불과해서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채용 규모 축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업황이 좋지 않고 국내외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입니다. 네.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인 은행도 이 채용 규모를 상당히 줄였다고 하던데요. 예,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농협, 외환 등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은행들은 지점도 축소하고 본사 조직도 줄이는 추세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예대맞은 축소와 대기업 부실 등의 경영의 어려움이 산적한 만큼 채용이나 영업지점, 본사 조직을 줄이는 내핍 경영을 수년간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소비자들 호주머니가 참 얇아져서 휴가비 지출도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올여름 휴가 소비 심리가 어떻게 조사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여름 휴가의 소비 심리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국내 관광 소비 지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번에는 110으로 나타나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에는 115였고요. 2011년에는 120, 2012년에는 116으로 110을 다 넘어선 상태였는데 올해는 110으로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 지출 CSI도 올해는 99에 머물러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휴가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휴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였다고 답한 비율이 8.2%로 전년보다 높았고요. 전년보다 증액했다는 응답은 올해 36.9%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해외에 여행을 떠나려는 인구는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 측은 가계 소비 여건상 지출 규모는 줄이더라도 원화 강세와 저가 항공 취향 등으로 해외 관광 인구는 늘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전체의 여름 휴가 비율도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갈수록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 비중이 큰 기업들이 전력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 그룹 차원에서 전력 감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그룹이 2015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현 에너지 사용 비율의 20%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이인용 사장은 어제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노후 냉동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의 효율을 개선하는 등 각 계열사의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1조 1천억 원이 투자될 방침입니다. 또 총 3천억 원을 들여서 모든 삼성 계열사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절전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번 6월에서 8월 피크 시간대에는 삼성 계열사 사무실 건물 실내 온도를 28도로 상향 조정하고 조명의 70%를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된 하계 휴가를 8월 5일에서 30일까지 4주에 걸쳐서 분산해서 떠나도록 했고요. 복장 규정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재킷과 타이를 매지 않고 깃이 달린 반소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는 사업장을 제외하고서는 조업 시간을 피크 시간대 밖으로 옮기고 그 시간대에는 설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 사업장에 있는 발전기를 이용해서 정부의 절전 대책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 이슈앤이슈 코너 진행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